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스펙 초월 신입 채용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준비했고요. 오늘 항목이 좀 많은데 간략하게 핵심만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 입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직무 역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준비한 것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다만 내가 갖춰온 지식, 경험 등이 왜 신용보증기금에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그런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관련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격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꼭 이런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프로세스 개선 내지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결국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접수해서 그런 것들을 대응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행정 대응 능력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도 충분히 직무 역량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인 혁신, 열정, 상생, 고객 중에서 지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지원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토대로 기술하시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가치를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요 자소서 항목의 내용을 좀 쪼개보자면 하나의 가치를 좀 선택하고요. 자, 그 이유를 드러내는데 그 수단은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이유를 드러낸 뒤에 그 다음에 그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신보에서 어떤 변화,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드러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의미 단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의미 단위를 여러분들이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순간들 속에서 배웠던 교훈들 중에서 저 위에 언급되어 있는 4개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때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다 보니까 알아서 인터넷 강의도 찾게 되고 주변에 물어서 과외 선생님도 찾게 되고 학원도 가게 되고 이것저것 내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내가 생각보다 기초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내가 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내가 스스로 더 나아지고 발전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경험 속에서 느꼈던 가치를 도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열정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통해서 어떻게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기여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열정이라는 건 무언가를 내가 주체적으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하는 의지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전 열정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신용보증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나는 만능이 아닐 것이다. 어떤 보증에 필요한 어떤 신용도 분석부터 중소기업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뭐 지식들까지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은 정말 천지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 신용보증기금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주체적으로 배워나감으로써 더 빠르게 습득하고 진짜 변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흐름으로만 여러분들이 술술술 따라오면서 접근하시면 이번 항목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혁신을 쓸지 열정을 쓸지 상생을 쓸지 고객을 쓸지 미리 정해놓고 경험을 찾아봤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들 속에서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도출해보고 그 주제가 여기 있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게 있다라면 그걸 좀 먼저 선정하셔서 주제 도출하시고 그 주제 맥락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 내가 어떻게 좀 더 신용보증기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체적인 생각까지 좀 자연스럽게 도출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 4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채권관리, 산업기반 신용보증 중에서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선택해서 본인의 역량과 연결해서 그 이유를 설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각 업무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험 사례를 좀 들어볼 거고요. 자, 신용보증기금에 나오는 신용보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 간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거래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걸 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채권자가 되겠죠. 중소기업이 어떤 특정 거래처에게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사갖고 대금을 뭐 1개월, 3개월 뒤에 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해서 이 채권자,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아놓고서도 돈을 떼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돈을 떼일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용보험이고요. 이 신용보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회계 지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처의 신용도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부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무를 얼만큼 더 깊이 있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법학과다 아니면 회계적인 지식이 있다 충분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업무 프로세스 부분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여기 신용보험의 이용 절차를 보시면 보험상담 청약 접수하고 신용조사 인수심사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 기업들의 어떤 철저한 자료 조사부터 제시된 자료들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진실성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필요하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관련된 경험 제시해 보시면 되겠죠. 뭐 법률적인 지식을 좀 잘 발휘해가지고 조문 해석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계적인 관점에서 내가 문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배운 과목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대상을 분석했던 사례들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해진 절차와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냄으로써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수행했던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사업 포부를 좀 일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입사업 포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문성,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함양 뭘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역량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는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해 보시면 되겠죠. 법률적인 지식을 좀 갖춰가지고 채권의 어떤 적정성, 채권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식들을 갖춰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신용도나 신용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계 지식이나 좀 더 난이도 있는 회계 지식들을 좀 습득함으로써 그런 깊이 있는 신용도 분석을 해내고 싶다라든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신용보증 기금의 인재상은 자,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기본 인품은 무엇인지, 성장 자질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게 어떻게 신용보증기금 조직 문화에 발전할 수 있는지를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인품의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성장 자질의 사례들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 선택하고요. 그게 나의 장점인 이유 같이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서 신보 발전 시킬 건지 얘기를 하면 그 흐름으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주된 흐름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기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인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사심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애사심은 내가 속한 조직을 더 나아지고 발전하게 해서 구성원들 전체의 만족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사례 여러분들이 동아리든 학회든 학과든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애사심을 갖고 조직에 기여하고 헌신해서 변화를 만들었던 경험을 충분히 써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성장 자질이라고 한다면 저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자질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뭐 확장 가능성, 뭐 논리적 사고력, 직관력,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통 의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여 열린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수용하려는 관점이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장 자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신용보증 기금에서 내가 가진 애사심은 신용보증이 어떤 식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면서 무슨 일이든 찾고 기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민원인의 만족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말 신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솔루션 도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의지는 분명히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보면 4번 항목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신용보증 조직 문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본 인품과 성장 자질이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이고 왜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득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해보시면 뒷부분에서 신용보증 조직 문화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항목은 최근 5년 이내 지원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거나 실패한 경험을 쓰고 거기서 얻게 된 삶의 교훈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 교훈이 아니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게 된 어떤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되고요. 그 이후에 변화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실패 경험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맛깔나게 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생각 나만의 관점을 갖고 일을 추진. 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 그래서 나는 돌이켜봤지. 나의 어떤 언행이나 사고방식에 문제를 돌이켜보게 됐어. 그때 이후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변화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자,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조모임, 그 이후의 학교활동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제시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 경험만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물론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끈기 있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뭔가 큰 변화를 이뤄낸 걸 통해서 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이후에도 그 성공 공식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갔던 이야기를 써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분량을 본다면 내가 이제 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과거의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이 도출했던 건 한 250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써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주제에 도출되는 건 한 50자 쓰시고 이후에 변화된 상황 250자 쓰시고 그리고 마무리 문장 50자 정도 여러분들이 써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600자죠. 자, 6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항목이에요. 제가 깊이 있게 일일이 다 짚어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야 되는 항목이라 가지고요. 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신속 대응 차원에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 총량, 그러니까 일반 보증과 유동화 보증,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이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양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초에 54조 원에서 79조 원으로 25조 원이 추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동화 보증 PCBO 같은 경우에 당초 5조 원에서 추가 신규 조달 계획이 확정된 19 PCBO 보증 등 총 8조를 포함한다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어쨌든 향후 13조 원 이상의 일시적 공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유동화 보증 공급 이후에 기초자산 부실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단기적,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유동화 보증이 뭔지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자, 보증을 서주고요. 자, 그 중소기업은 덕분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많은 부분을 신용보증기금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 자금이 13조 원 이상 투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이 높아질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보증을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했을 때 이 PCBO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만기를 갖고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3년 이전까지는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중소 중견기업들, 자금을 공급받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신용도가 무너지거나 사업이 폐업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장단기적인 리스크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 철저하게 그런 대출 심사, 그러니까 보증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 신용 보증을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런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좀 해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단기적인 방안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소중견 기업들이 돈을 빌려간 중소중견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좀 제공함으로써 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을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받는 건 원금과 이자이긴 하겠지만 기업이 잘 된다면 신용보증기금 입장에 좋겠죠. 당연히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중소중견 기업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자, 또한 이거 이외에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자, 신용도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보증을 받은 기업의 신용도가 나빠지진 않는지, 산업의 어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파악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해야만 이런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관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찾아보셔서 제가 제시한 이런 아이디어보다 더 좋고 더 깊이 있고 더 수준 높은 생각들 많이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과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자, 그리고 두 번째. K 뉴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에 신용보증기금은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경영 전략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내용들 위주로 좀 짚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한국판 뉴딜 사업 설명이 있는 파일을 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여기 한국판 뉴딜이 바로 팝업으로 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 보도자료에서 5번째 페이지 가시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7월 14일자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들 맨 밑에서 하단에서 전체본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과 미국의 뉴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부분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자료에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좀 써 있고요. 자,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하기 위한 맥락에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요. 세 가지 맥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실업을 구제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라는 구제 관점, 회복이라는 거는 대공황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겠다라는 회복 관점, 자, 그리고 개혁이라는 건 사회 불균형적인 시스템과 모순을 개혁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번에 추진한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맥락에선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5번째 페이지 보면은 한국판 뉴딜의 어떤 개괄적인 이 서머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미래 신사업을 찾고 일자리를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판 뉴딜과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번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축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 구제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사회 불균형 모순을 개혁한다라는 관점에서 계약은 했지만 어떤 미래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고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25년 이후에 2030년과 40년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와 전략적인 토대를 구축한다라는 점이 그 부분이 바로 한국판 뉴딜과 미국 뉴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 뉴딜 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정말 이미 계획은 다 나왔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끔 자금이 적정한 곳에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투입된 자본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투입되고 원활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어느 쪽에 좀 신용보증기금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이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경영전략 페이지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경영전략, 미션, 비전 나오고요. 어쨌든 그냥 이 기업의 동반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요 밑에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 그리고 및 실행 과제 부분까지 오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세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주요 사업들, 핵심 과제들을 설정하고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혁신 성장, 생태계 플랫폼 조성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IT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기업 정보 데이터 시장 선점도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서 요 디지털 뉴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 어쨌든 경제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ICT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쉽게 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도 이 ICT 디지털 뉴딜 과제로 이 뒷부분에 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디지털 뉴딜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떤 기업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라는 경영 전략 목표에 보았을 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부적인 내용의 작성이나 어떤 요소들을 작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 제가 보여드린 파일들 보면서 좀 다시 리뷰해 보시면서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